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의 한 조용한 골목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지만 제 시선은 오직 창밖, 길 건너편의 작은 가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무인 상점, 주인도, 계산원도 없는 오직 차가운 CCTV 카메라만이 손님을 맞이하는 곳, 제 고향 상파울로였다면 저 가게는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텅 비어버렸을 겁니다. 아니, 1시간은 너무 길죠. 아마 10분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저들은 정말로 믿는 걸까요? 저 작은 렌즈 하나가 인간의 탐욕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그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루카스 알베스, 브라질에서 온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이자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평범한 한국인 어머니와 그 어린 아들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가르침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신으로 가득 찼던 한 남자가 마침내 신뢰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된 여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바, 삼바와 축구, 그리고 열정적인 카니발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브라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5년간 기자로서 마주한 상파울루의 진짜 얼굴은 조금 더 거칠고 어둡고 때로는 처절했습니다. 제 일상은 총성과 비명소리로 시작될 때가 많았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이 벌어진 파벨라 빈민가 이 골목을 누비고 부패한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몇 주씩 잠복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눈을 수없이 마주했고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하는 장면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신뢰는 사치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글이었죠.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등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부패했고 법은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세상. 그것이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기사로 썼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부조리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는 냉소와 불신만이 고든 살처럼 박여갔습니다. 인간의 선에 저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여유적인 상황에서나 피어나는 희귀한 꽃일 뿐 일상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감시와 처벌이라는 두려움 위에서만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불안한 구조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한국에 가서 한강의 기적 그 이후를 취재해보는 건 어떤가? 이 기술, 최첨단 사회 시스템, K컬처, 세상이 그들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어. 자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주게. 솔직히 말해,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잘 포장된 성공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K-팝 아이돌과 드라마, 눈부신 마철로 뒤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의 끝없는 긴장감 속에서 제 영혼은 소모될 대로 소모된 상태였죠. 어쩌면 잠시 떠나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기에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지루하고 피상적인 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의 인상은 질서정연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보행 신호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한 모습.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차가운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달까요? 인간적인 혼돈, 예측 불가능한 활기. 제가 익숙했던 상파울루의 그 뜨거운 에너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이곳은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곳이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숙소 근처 골목을 산책하던 중이었죠.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한린점. 간판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인 가게라고? 장난하는 건가? 저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냉동고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한쪽에는 과자와 음료수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는 주인 대신 키오스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몇 개의 CCTV가 유일한 감시자였죠. 이건 사회 실험이 아니라 그냥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상파울로였다면 저 냉동고는 하룻밤 사이에 텅 비고 키오스크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사회의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재일지도 모른다. 이 순진한 가게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지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을 제 눈과 카메라로 직접 포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 건너편 카페, 바로 이 자리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카메라 렌즈는 가게 입구를 향하도록 맞췄습니다. 제게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선을 파헤치기 위한 저만의 관측소이자 제 신념을 증명할 실험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똑같으니까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커피를 주문하며 저는 그 결정적 순간 이오기만을 차분히 그리고 냉소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묘한 잠복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카페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을 열고 길 건너편 무인 상점을 주시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도둑이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반대였죠. 가게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과 분쟁이 그 작은 가게의 유리문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파울로의 부패한 정치인을 쫓을 때 저는 그의 집 앞에서 일주일을 꼬박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고작 며칠의 평화가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죠. 아직 때가 아닐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균열이 존재하고 그 틈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제 관찰일지에는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유형이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긴장하며 카메라에 줌을 당겼습니다. 저 나이대의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장난기가 많으니까요. 분명 누군가 아이스크림 한두 개쯤 슬쩍 주머니에 넣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냉동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각자 고른 아이스크림을 들고 키오스크 앞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동전과 구겨진 지폐를 꺼내 돈을 합쳤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다른 아이가 즉시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소규모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집단 최면에 걸린 건가? 점심시간이 지나면 인근 직장에서 나온 듯한 회사원들이 잠시 들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행동은 로봇처럼 정확했습니다. 제품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삽입하고, 영수증을 챙겨 떠났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정한 연인들이나 퇴근길에 가장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는 첫 문장조차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제 카메라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지루한 일상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카페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온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제게 무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커피 잔이 비면 물을 채워주곤 했죠. 사장님, 제가 최대한 무심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길 건너 저 가게 말입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카페 사장님, 박 선생님은 제 시선을 따라 길 건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기할 것 있나요? 필요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고 정직하게 값을 치르니 장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의 태연한 대답에 제 안의 냉소가 꿈틀거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마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저 CCTV 몇 대가 대수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 비웃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박 선생님은 제 말에 반박하는 대신 조용히 제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채워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때로는 세상을 지탱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알쏭달쏭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저 동양적인 수수께끼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신뢰, 양심,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어떻게 수십만 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의 말이 현실을 모르는 늙은이의 이상적인 푸념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지만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가?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제 인내심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의미한 관찰을 그만두고 다른 취재거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이 두 명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는 요란하게 염색했고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고쳐잡고 손가락을 셔터 위에 올렸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위선적인 평화를 깨뜨려줄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마치 제 집인 양 시끄럽게 떠들며 냉동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대여섯 개씩 꺼내 품에 안고 과자도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문을 열고 도망치기만 하면 제 기사는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셔터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오스크 앞에 버티고 서서 다른 친구를 재촉했습니다. 야, 빨리 와서 찍어. 나 배터리 없어. 잠시 후 물건을 한 아름 안고 있던 다른 한 명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게도 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고른 모든 상품의 바코드를 꼼꼼하게 찍고 나서야 그는 앱을 열어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리고 나서야 그들은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기 전 한 명은 입에 물고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를 가게 앞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넣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이 사라진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제가 상상했던 무법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 저들의 겉모습과 행동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박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제 정의가 이곳 사월의 작은 골목길에서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면 내가 못 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눈치를 봤을 수도 있지. 저는 애써 다른 이유를 찾아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직 제 예언을 철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극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치 제 바람에 응답이라도 하듯 며칠 뒤 제게 일생일대의 충격을 안겨줄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문신을 한 청년들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정해 놓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배신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일종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제 15년 기자 생활의 경험과 신념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건 우연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되뇌며 다시 제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의 기다림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위선을 반드시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사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상이, 제가 믿어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나른한 커피 향과 조용한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창가에 앉아 무인 상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사갔고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저는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취재는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엄마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신이 나서 가게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리문을 넘어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A의 뒤를 따라다니며 뛰지 마. 조심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상상 속에 나비를 좇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가게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는 냉동고 앞에서 아이가 먹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죠. 평화롭고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아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가게 한쪽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작은 선반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선반 위에는 아기자기한 도자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선반과 부딪히는 순간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도자기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드디어. 이것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도 다른 손님도 없었죠.
길거리에도 행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오직 길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은 저, 그리고 천장의 CCTV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움켜쥐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파셔울로였다면 결과는 뻔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다가 우는 아이의 입을 막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날 겁니다. 아무도 못 봤어. 그냥 사고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저는 렌즈를 통해 엄마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굳은 채로 깨진 도자기 조각과 울고 있는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셔터 위에서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도망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장면만 찍으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잠복 근무를 끝내고 제 주장을 증명하는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깨진 조각에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아이의 손과 발을 꼼꼼히 확인한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놀랐지? 다친 데는 없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이나 짜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향한 걱정과 따뜻한 위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계속 터뜨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책임 회피를 위한 급박한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달래던 엄마는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위험하니까. 라고 말한 뒤 몸을 숙여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조각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파편까지. 그녀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유리 조각을 꼼꼼하게 치웠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밟기라도 하면 위험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사고를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거실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녀는 정성을 다해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받기에 담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앞에서 제 오랜 신념과 편견은 힘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이로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한 명의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진짜 충격과 경의 샤크 언더의 의순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에 CCTV를 향해 걸어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바닥을 깨끗이 치운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옆에 얌전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메라를 든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겠지. 할 만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가게를 떠난다 해도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CCTV를 확인한 가게 주인이 그녀의 양심적인 행동에 감동해 깨진 도자기 값을 묻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녀의 시선은 마침내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붉은 빛을 깜빡이는 작은 렌즈 CCTV에 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CCTV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도 엄마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카메라 바로 아래, 렌즈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멈춰선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아 무슨 말인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깊이 굽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사죄하듯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까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과 존중이 담긴 완벽한 사죄의 자세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리를 펴자 옆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엄마를 따라 작은 허리를 있는 힘껏 숙여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몸짓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 카메라를 향해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가게 주인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강요도, 감시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인간적이고 고결한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카메라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을 취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사로 소비될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었던 인간 존엄성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향한 사죄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키오스크 옆 벽에 붙어있는 작은 안내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렌즈를 최대한 당겨 그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문제 발생 시 연락처와 함께 은행 계좌번호와 QR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송금 앱이 뜨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다시 아이를 돌아보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깨진 도자기의 값을 치르려는 것이겠죠. 저는 그녀가 얼마를 송금할지 궁금했습니다. 저런 작은 장식품이라면 비싸봐야 10,000원, 20,000원 정도일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쌀 수도 있죠. 그녀는 금액을 입력한 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처럼 신중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확인 메시지가 도착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비로소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고르려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키오스크로 가서 아이스크림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깨진 도자기가 있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사라지는 엄마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지배했던 냉소와 회의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과 깊은 부끄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감시 카메라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저 어머니에게 CCTV는 감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하고 책임을 다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그녀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돈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책임지는 법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양심의 가치를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카페 사장님의 말이 천둥처럼 제 뇌리를 울렸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수많은 CCTV나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어머니의 행동 속에 응축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사회적 신뢰와 개개인의 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가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선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사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어머니가 가게 주인에게 보냈을 메시지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 메시지 안에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던 이 사회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제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페를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깨진 도자기 조각을 쓸어 담던 어머니의 침착한 손길, CCTV를 향해 숙이던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던 그녀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저를 지탱해 온 기둥이자 동시에 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름의 감옥 말입니다. 저는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이며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규칙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그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머니의 행동은 예외적인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책임감. 저는 그런 종류의 인간성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기자가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다 식의 가벼운 에피소드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게의 주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인을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무인이었고 벽에 붙어있는 것은 오직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뿐이었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카페에 앉아 가게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건을 채워 넣거나 가게를 점검하러 언젠가는 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제 기다림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작은 트럭을 가게 앞에 세우더니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재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카페를 나와 길을 건넜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온 기자, 루카스라고 합니다. 실은 며칠 동안 사장님을 좀 기다렸습니다. 제 소개에 그의 눈이 더 동그래졌습니다. 외국인 기자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기자요?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제가 이 가게를 관찰해 온 이유와 며칠 전 목격했던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흐뭇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 일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날 저녁에 CCTV를 확인하다가 봤거든요. 처음엔 인형이 없어져서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놀랐는데 영상을 돌려보고는 하하,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덤덤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그 메시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조심스러운 부탁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일인데. 잠시만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며칠 전에 거래 내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송금 내역과 함께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실수로 가게에 있던 도자기 인형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저희의 부주의입니다. 인형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우선 3만 원을 송금합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꼭 연락 주세요. 가게에 피해를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족하다면 꼭 연락 주세요.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손해까지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찍혀있는 송금 금액이었습니다. 30,000원. 저는 고개를 들어 가게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도자기 인형 원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사실 저희 딸아이가 학교 미술 시간에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표도 없었고요. 굳이 가격을 매기자면 재료비 한 2,000원 들었을까요? 2,000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2,000원짜리. 아니, 가격조차 없는 딸의 작품을 깨뜨리고 그녀는 3만 원을 보냈습니다. 무려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그리고는 혹시 그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며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직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이상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찾아 헤매던 균열과 위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신뢰의 문화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기자 양반, 놀라셨나 보네요. 근데요, 이런 일 가끔 있어요. 물건값보다 돈을 더 보내는 분들도 있고, 며칠 뒤에 와서 돈을 놓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들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거죠. 양심. 박 선생님에 이어 이 가게 주인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YONGSIM.
이제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박제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행동의 원리였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의 허락을 받고 찍은 메시지 캡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발견을 한 탐험가이자 새로운 진실 앞에 무릎 꿇은 겸허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사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도둑을 찾으러 왔다가 양심을 만났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빈 화면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폭포수처럼 쏟아낼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저의 편협했던 시각과 오만했던 예언을 숨김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상파울로의 거리에서 보았던 절망적인 풍경들,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꼈던 냉소적인 감정들까지, 무인 상점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비웃음과 그곳을 한국 사회의 위선을 증명할 실험실로 삼았던 저의 어리석은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자 제가 저질렀던 지적인 과오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와 애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렌즈를 통해 목격했던 모든 순간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묘사하듯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아기의 울음, 아이를 먼저 달래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 깨진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CCTV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던 그 경건한 순간까지 저는 그 장면을 묘사하며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게 주인을 만나 확인한 그 메시지와 2,000원짜리 도자기 인형의 진실에 대해 썼습니다.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위대한 책임감의 무게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허점을 파헤치려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자본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양심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본이다. 나는 이곳에서 도둑을 찾지 못했다. 대신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양심을 되찾았다. 기사를 다 쓰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헤쳐온 탓에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냉소의 갑옷을 벗어 던진 제 진짜 민낯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브라질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모든 연락을 끊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나 비평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겸손한 학생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의 분주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작은 배려들, 식당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하러 가는 사람들,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들, 예전에 저였다면 보여주기식 질서라고 비웃었을 그 모든 풍경들이 이제는 거대한 신뢰 시스템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며칠 뒤 편집장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 자네 기사 지금 난리가 났네. 포르투갈어판은 물론이고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양심을 만난 기자 이야기로 SNS가 온통 뜨겁다고.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에 가까웠던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당장 후속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인 상점과 가게 주인, 그리고 기적의 어머니와 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편집장님, 이건 후속 기사로 소비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취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예의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특별한 영웅의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의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영담으로 포장하는 순간 이 이야기의 본질은 왜곡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결국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브라질 기자를 감동시킨 서울의 한 무인 상점 이야기. 한국의 뉴스 채널과 신문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마포구의 그 작은 골목으로 몰려들었고 평화롭던 무인 상점은 순식간에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곤란해졌습니다.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박 사장님은 연일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에 가게 문을 잠시 닫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잠시 가게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박 사장님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캔 커피를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때문에 아주 유명 인사가 다 됐습니다. 허허,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실 기자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가게 문틈으로 이걸 넣어두고 가셨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편지지와 함께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실지도 모를 브라질 기자님께, 얼마 전 가게에서 인형을 깬 애 엄마입니다. 저희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행동이 한국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자님께서 저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좋은 점을 발견하셨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 돈은 저희가 받은 과분한 관심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가게에 더 예쁜 인형을 새로 싸서 놓아주세요. 앞으로도 모든 손님들이 사장님의 따뜻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기자님,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치른 값보다 더 큰 돈을 두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이야기가 한 개인의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이 사회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선한 의지의 증거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 모든 경험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연락해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장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루카스로서 이 땅에 머물며 이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진짜 찾아야 했던 것은 자극적인 특정 기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의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자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포착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서울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상점 앞 카페는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창밖을 관찰하는 대신 책을 읽거나 카페 주인인 박 선생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거창한 철학이나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서 길어올린 작지만 단단한 지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동네 사람들이 푼돈을 모아 서로의 가게를 팔아주며 위기를 넘겼던 이야기, 월드컵 때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얼싸안고 기뻐했던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아파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단지 영신뿐만이 아니라 정이라고 불리는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찻잔을 닦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짐을 나눠줘야만 버틸 수 있다는 걸.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몸으로 배웠지. 그래서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의 실수를 너무 다그치지 않는 거요. 언젠가 나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풍경들을 하나로 꿰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무인 상점의 정직함, 식당에서의 배려, 심지어 A 엄마의 그 놀라운 책임감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조용한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동네 시장 상인들에게 말을 걸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음식 이름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에 다가서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는 이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덤으로 반찬을 얹어주었고 더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었으며 때로는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따뜻한 관계의 그물망 속으로 서서히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고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무인 상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박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자 박 선생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기자 양반이 스스로 깨달은 거지. 브라질에 돌아가서도 잊지 말아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거.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서려는데 무인 상점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선 저는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도자기 인형이 놓여있던 바로 그 선반 위에 새로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스크림 가게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손글씨로 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양심으로 지켜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게. 미래의 레고 박사올림. 저는 그 팻말을 읽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와서 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실수로 망가뜨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인형 대신 이제는 희망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레고 가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에필로그였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달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서울의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회색빛의 차가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선의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어느 곳보다 인간적인 도시였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담긴 취재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처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문장들 대신 제가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그들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단지 어둠을 들추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국에서 특종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혼잡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처럼 그 모든 것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혼돈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할 작은 선의와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제 고향도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 따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저의 한국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사회 분석서가 아니라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에세이. 그 책을 통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당신은 그 힘을 믿고 있느냐고. 제 책, 나는 한국에서 도둑을 찾으러 왔다가 양심을 만났다는 출간과 동시에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변화의 여정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도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제 책을 통해 잊고 있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동네 도서관 앞에 양심 책장이라는 이름의 무인도서 대여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빌려보고 양심껏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작은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장을 뛰어다니는 기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저는 그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나 강력한 법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시민의 작은 양심, CCTV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가끔 저는 마포구의 그 무인 상점을 떠올립니다. 지금쯤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양심들이 모여드는 따뜻한 정거장이 되어주고 있을 겁니다. 선반 위에는 이제 아이가 만든 레고 가게 대신 또 다른 누군가가 남겨놓은 따뜻한 마음의 증표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사장님은 여전히 길 건너 카페에서 온화한 미소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저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은 단기간에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 모든 압축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단단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그들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한국 사회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제 삶은 그 무인 상점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의 어둠만을 쫓던 영원히 지쳐있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 안에 잠재된 선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서울의 그 어머니와 아이가 제게 보여주었듯이 인간은 감시받지 않을 때,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름 모를란 어머니가, 평범한 이웃들이 어떻게 한 외국인 기자의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는 틀렸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제가 가진 편협한 경험을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했고, 그 잣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를 멋대로 재단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질서정연함 이면에 분명 위선과 허위가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위선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도 보지 못했던 깊고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차가운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따뜻한 양심이라는 것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감과 자부심이 한 사회를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 작은 무인 상점에서 자본주의의 미래가 아닌 인간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들어준, 그리고 제게 인간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해준 대한민국과 그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닫혀있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하지만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